최근에 윤석열 후보의 선제 타격론이나 또 사드 추가 배치론 등의 입장이 나오면서 외교안보 문제가 또 대선의 주요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 관련해서는 세계일보의 전환기 부국장께서 질문해 주시겠습니다. 후보님은 지난달 28일 서울 외신기자클럽 초청 간담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그 대중국 산불 정책, 이른바 사드를 추가로 배치하지 않겠다, 미국 중심의 미사일 방어 체계에 편입되지 않겠다, 한미일 군사협력에 불참하겠다, 이런 산불 정책과 관련해서 이거를 대한민국의 자주성을 해치는 잘못된 정책이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셨는데, 지난 5일에는 SNS에 소모적인 사드 추가 배치 찬반 논쟁보다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 완성이 더 급하다는 입장으로 다소 물러서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사드 추가 배치에 대한 생각이 바뀐 것입니까? 전혀 아닙니다. 그게 물러선 것도 아닙니다. 저는 우선순위를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현재 수도권 방어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수도권 방어가 거의 되고 있지 않습니다. 사드도 수도권을 이렇게 보호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수도권의 제일 큰 그 위험 요인은 핵무기보다 장사정포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작년이죠. 김정은이 초대형 방사형포까지 만들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지금 사드는 40에서 150km 아주 고고도만 이렇게 하는데 이 장사정포들은 40km 이하입니다. 그러니까 사드가 사실은 좀 무력화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실 그래서 제가 5년 전에 이스라엘에 가서 아이언돔을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아이언돔 같은 것들을 먼저 만들어서 수도권은 장사정포로부터 안전하게 하는 것이 최우선순위라고 5년 전부터 저는 주장해 왔었거든요. 다행히 늦었지만 이제 보니까 한국형 그 아이언돔을 지금 개발 중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어쨌든 그게 2020년 후반에 만들어진다고 하니 하루빨리 거기에 이제 총력을 집중해서 만들어야 되는 그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지금 또 LSAM을 지금 개발 중이지 않습니까? 그게 아마 빠르면 내년, 늦어도 또 2024년에는 나올 겁니다. 물론 그게 거기는 40에서 70km니까 사드의 이 아래 하단 정도 방어를 합니다만, 우선은 그런 것들부터 먼저 완성을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상황에서 사드에 대한 것들을 이제 토의를 하는 것이, 그것이 옳은 방향이다 생각합니다. 그럼 어떤 조건이 되면 사드의 추가 배치가 필요한 상황이죠? 사드가 그러니까 지금 현재 LSAM 같으면 40에서 70km라 그랬지 않습니까? 예. 근데 또 뭐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LSAM2 같은 경우는 40에서 150km니까 그거는 한국형 사드라고 볼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아마 그 정도가 되면 우리나라에서 LSAM2가 나올 것 같은데, 예. 그게 우리나라 국방 예산에 굉장히 많은 돈을 들여서 지금 개발 중인데, 그러면 또 구태여 그때 미국산을 살 필요가 있겠는가?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국세 혈세를 들여서 만든 LSAM2는 도대체 어디에 써야 되는가? 사실 그런 문제까지 고려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가 구축되면 굳이 중국을 자극하면서까지 사드를 추가 도입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시군요. 저는 중국 자극 이전에 저는 주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사실 대한민국이 사드를 뭐 배치하든 안 하든 중국이 하지 말라고 간섭한다는 것 자체가 그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산불 정책에 반대한 겁니다. 그건 변론을 하고, 그러면 산불 정책 중에 하나인 미국 중심의 미사일 방어 체계에 한국이 필요하다면 편입돼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그건 전적으로 우리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그 당시에 결정하면 되는 것이죠. 제가 산불 정책을 반대했다고 해서 미국 MD 체제에 가입하자 그 말을 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저는
대한민국이 스스로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주권을 가져야지 그걸 중국 눈치 보느라고 우리의 주권을 포기한다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는 그런 생각에서 반대했습니다. 한국의 안보를 더 강화한다는 조건이라면 한미일 군사 협력도 더 지금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그럼 보시는군요. 그것도 사실 미국 MD 가입할 거냐 안 할 거냐하고 같은 맥락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한미 동맹이 있고 그 다음에 미일 동맹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게 사실상 그렇게 되면 사실 어느 정도 동맹 관계 형성은 된 겁니다. 그렇지만 직접적으로 한국과 일본은 협력 관계죠. 동맹 관계가 아니죠. 저는 이 정도 상황에서 지금 이제 당분간은 현상 유지를 해도 저는 큰 무리가 없다. 특히 쥐소미아 같은 그런 정보 공유까지도 되고 있는 마당에 더 나갈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예, 같은 맥락에서 지금 한일 관계가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로 꼬여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풀어나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우선 일본과 관계는 저는 투트랙 정책을 써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역사 문제와 그리고 이런 경제나 안보 문제는 다르게 접근해야 된다고 보고 우리의 목표는 1998년에 김대중 오부지 한일 파트너십 선언 그 시절로 돌아가는 것을 저는 목표로 삼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일본의 부담을 좀 덜어주는 차원에서 강제징용자들에 대한 배상을 그래서 제가 질문을 까먹어서 죄송합니다만 근데 지금 현재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지 않습니까? 근데 집행명령을 실행에 옮기는 것은 행정부의 일입니다. 사실 그래서 저는 다음 정부에서 대법원 판결은 당연히 존중해야죠. 그건 우리나라 국가 시스템이니까요. 근데 이 집행명령을 행정부가 가지고 있으니까 이 건에 대해서 사실 서로 한일 정상이 서로 그 회담을 통해서 이 문제를 포함해서 함께 풀어갈 수 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의 레버리지로 쓸 수도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선거 막판으로 가면서 추경 편성을 통한 여야 퍼주기, 포퓰리즘 경쟁이 우려한 수준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14조였던 추경이 지금 100조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축통화국도 아니고 경제의 상당 부분을 수출에 의존하고 있어서 대외 신인도가 무엇보다 중요한 나라에서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가부채, 추경, 재정 건전성 문제에 대해서 한국경제 장부장께서 질문해 주시겠습니다. 네, 정부가 이제 1월 추경에 14조 원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대 여야가 이제 합의를 해서 20조, 30조, 40조까지 늘리자 이렇게 하고 합의를 했습니다. 정부는 홍남기 부총리가 이제 반대한다, 안 된다고 하니까 민주당에서는 탄핵하자 이런 이야기 나오고 이제 뭐 물론 이제 김부겸 총리는 국회가 뜻을 모으면 우리